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한 달간 무려 7명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어마어마한 물량 증가, 택배 노동자 재해로 이어진 것인데요. 오늘은 죽음으로 내몰린 택배 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생생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화물연대 택배지부 박귀란 전략조직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대책을 찾으려면 문제점부터 바로 짚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쭙고 싶은 게 아마 시청자들 궁금하신 게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이 부분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현장의 분위기는요. 뭐 올 게 왔다. 올 것이 왔다.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택배 현장에서는 과로가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뭐 노동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9년에 한 500명의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4.5시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작년에 조사 결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물량이 늘어났으면 14.5시간 평균에 일하던 분들이 이제는 15시간, 16시간 노동을 하고 계시다는 예. 의미인 거죠. 6시 반, 7시에 출근을 하시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9시쯤 퇴근을 하시는데 추석, 설 이런 물량이 많을 때는 밤 12시, 새벽 1시까지도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택배 현장의 일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게 일인 거죠. 14.5시간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5시간, 16시간이 된다는 그 말씀 같은데 아니 언뜻 계산해봐도 주 52시간이 넘는 것 같거든요. 뭐 넘죠. 하루 14시간인데. 이 법적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택배 노동자분들의 노동 시간이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사장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고용직이라고 일반적으로 네, 얘기하지만 택배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대리점 업체하고 또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물량이 늘었어요. 늘었으면은 그 구역에 대해서 택배 회사 입장에서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은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것은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는데 지위는 사장님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된 형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라든지 주 5일제를 보장해 줄 수가 없는 보호받지 거예요.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직접 고용을 택배회사가 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수수료가 낮아졌잖아요. 택배 회사가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L사, G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조 이상의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어떤 법안을 만들고 고치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방송의 네. 일환으로 하루 동안 택배 노동자로 일해 본 네. 적이 있습니다. 체험이었습니다. 네. 수많은 택배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막 몰려와요. 그럼 그거를 택배 기사님들이 직접 이렇게 다 자기 트럭 앞에서 이렇게 분류 작업이죠, 그게? 네, 예. 따로 분류자 1차적으로 하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또 크게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이제 담당 기사님들이 자기 트럭 앞에 갖다 놓으시거든요. 예. 그것만 해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 하루 체험하시면서 컨베이어 벨트 하셨다고 하는데 네. 네네. 사실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는 것도 택배
택배 현장에서는 최상급으로 치는 좋은 거예요. 겁니까? 네, 움직이고 예, 좋은 데가 저절로 나오는데, 박스가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택배 노동자들이 가져가면 되니까 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조금 더 열악한 2위, 3위 기업에 가보면은 네. 사람이 곧 컨베이어 벨트예요. 내 앞에 오는 박스를 옆에 이렇게 밀어서 넘겨줘야 됩니다. 다음 사람. 그냥 레일만 정말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위에 있는 거 내려놓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를 밀고 그걸 내리고 잘못 간 걸 다시 가서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을 전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하루 14.5시간 노동 중에 5시간을 이 분류 노동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 우리나라 택배 회사들이요 그냥 너무 쉽게 거저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거저 먹을 그동안에. 것이다, 예. 이게 왜 비교를 좀 하면요. 네. 아마존 전체 매출액에서 아마존이 항상 적자가 많이 났거든요. 적자 난 이유가 바로 물류 배송에서 난 거예요. 네. 그걸 감수하면서 계속 아마존이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분류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로봇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많이 했어. 물론 국토가 넓은 측면들도 있기는 네.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물류회사는 그런 거에 투자 안 해요. 그냥 항상 사람 손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사장님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 온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짚고 싶은 것은 과로사 문제 가장 큰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이 수수료 문제입니다. 네. 택배는 이제 월급제라든지 시간당 임금 체제가 아니라 수수료 체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 택배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몇 시간 일했냐. 이거는 소득과 아무 상관이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내가 몇 개의 박스를 배송했냐. 작은 걸 많이 하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박스 크기나 지역에 네. 따라서 단가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사실 뭐 버스비, 뭐 물가,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택배 박스당 수수료 단가는 2012년부터 하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2012년에 약 1,200원이던 1,200원 단가가 하던 게 네, 지금은 800원대예요. 줄었네요. 네, 10년 만에 네. 66%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매년 1.5% 이상씩 하락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량을 배송한다고 치면 계속 자기의 소득이 줄어들어온 거예요. 택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물량을 늘릴 더 수밖에 많이 해야 없었던 된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4.5시간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노동 시간이 그 낮은 수수료에서 좀 기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두 같습니다. 가지네요. 분류 작업하고 수수료가 낮는 거. 이 두 가지네.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는데요. 새벽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 입고 나갈 속옷이 없는 겁니다. 팔아놓은 게. 속옷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안 되겠다. 이거 그 새벽 배송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시켰어요? 네, 시켰어요. 아침에 온다 그래서. 예. 근데 설마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7시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배송이 된다라는 게 이용자야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직접 배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른바 총알 배송.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총알 배송 뒤에 뭐 수많은 야간 노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고 뭐 혁신이라고까지 표현이 됩니다. 속옷 그냥 입고 가시고 네. 시켜가지고. 근데 그 혁신 뒤에는 네. 사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밤샘 작업과 뭐 초장시간 노동 이런 게 녹아 있는 거죠. 네. 과연 혁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뭔가 대단한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뭐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심야 노동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쿠땡, 네. 새벽 배송 여러 가지 배송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한 5, 6년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처음에 벤처 형태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사세를 키워나가는 방식들이 뭐였냐면은 빨리 배송해 주는 거였어요. 자기네들이 다른 데하고 차별성을 갖고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 갖다 빠르다. 줍니다. 우리는 빠르다. 새벽에 갖다 줍니다. 계속 다 빨라지는 거야, 네. 결국은.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적자는 자신들이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물류 산업에 있어서 적자하고 좀 차원이 다른 적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존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업체들, 중형 규모, 중대형 규모의 업체들이 왜 그러면은 적자가 났고 왜 그러면 지금 올해 들어서 흑자가 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올려주고 싶지만 택배 업체들도 적자다.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이 택배비가 올라가지 않는 한 현실화는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택배 업체들의 전략이었던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택배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니까 여기에서 점유율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 네. 대형 택배 업체들에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단가를 계속 낮추는 방식으로 우선 점유율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펴온 겁니다. 택배 산업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내려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택배 업체들이 수수료를 계속 떨어뜨려 온 게 본인들의 전략이었고 아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네네.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으로 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주, 사업주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회사들이 큰 물류센터를 만들고 그런 고용 형태를 유지를 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적자를 보면서도. 그것이 너무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비용을 전가한다라고 평가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 사망자 발생했던 CJ 대한통운에서 뭐 까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임금 분류 책정이 작업? 안 되는 그 추가 노동 시간 그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00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어떻게 개선이 좀 됐습니까? 그거는 획기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3,000명에 기존에 투입하고 있던 인원까지 해서 4,000명이 지금 투입을 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분류 지원 인력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 도움은 되겠죠. 이게 예. 5명당 1명꼴로 지원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뭐 가능하기만 하다면 뭐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뭐죠? CJ 대한통운에서 마치 자기들이 책임질 것처럼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가 아하.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서 그 다음에 대리점 소장들을 싹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액을 부담할 테니까 너네가 반액을 부담해라 라고 우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리점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반액을 부담하게 됐으니 각자 얼마씩 내라. 그 돈으로 분류 인력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 사실 부담하는 거네요. 예,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그 반액조차도 좀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택배 노동자들이 자기 돈을 써서 분류 인력을 충원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네. 이게 결코 좀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좀 다른 택배사들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롯데나 한진에서도 분류 인력을 몇 명 투입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누가 돈을 댈 것이냐, 언제부터 투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빠져 있고요. 현장에서 오히려 적용했을 때 악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그냥 막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는 심야 배송을 없애겠다. 그래서 23시 이후에 심야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노동자들한테 23시 이후에는 배송 그만해야 합니다. 10시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배송이 끊어지니까 10시부터 진짜 미친 듯이 배송을 하게 됩니다. 11시 전에 예, 마무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려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사고 위협도 높아지고 그렇죠. 더 노동 강도가 세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11시에 못 끝냈다. 그러면 이제 몰래 배송을 하시는 겁니다. 어플은 그냥 끊어진 상태에서 몰래 아하, 자기 물량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현장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방법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막 쉽게 뭐 한 칼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박홍근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이게 생물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플레임을 말씀드리면 네. 생활물류서비스 발전 지원법 네, 이런 거고요. 이름으로, 예. 네, 쉽게 얘기하면은 배송 회사가 일정한 시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등록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택배 물건 제대로 배송 못했다고 해서 개인들이 다 책임지잖아요. 네. 손해배상에 있어서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택배회사 그리고 또 그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당장 내일 그만두십시오. 그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탁계약 갱신권 6년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이 생활물류법을 반대를 좀 했습니다. 아, 반대를 했습니까? 네, 이게 사실 택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법안이라는 아. 거예요. 통과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 통과시키는데 급급해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분류 작업일 텐데요. 그거 빠졌어요 또. 네, 그러니까 배송 노동자와 분류 노동자를 분리해서 배송 노동자의 책임에서 분류를 없애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처음부터 제기되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데. 네, 이게 마지막에 좀 협의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굉장히 기존에도 부족했는데 사용자 측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더 반쪽짜리 법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이런 현장의 반대 의견을 수용을 해서 수수료 문제 그리고 뭐 노동 기본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노사 간 협약을 주선을 해서 풀어나가는 걸로 좀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택배 기사분이라는 특수 고용 노동직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면 돼요. 근로자로 인정해주면. 그러면은 다 52시간 주 5일 다 혜택 받잖아요. 네. 그럼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 택배를 배송하는 분들이 내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좀 과로 안 하고 주 5일 근무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받는 고객들이 좀 늦게 받더라도 주말에 안 받더라도 쪽으로 인정하자라고 해야지. 그게 맞아 떨어져야 다른 된다? 거 아무리 뭐 해봤자 소용없어요. 어느 정도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뭐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사실 택배 노동자들한테는 뭐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거든요. 죽으라는 말은 그래서 이 CJ 대한통운이나 정부에서도 계속 물량 조정제를 좀 대안의 한 가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사실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지금 정도의 수수료로 여기서 물량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은 유류비 내고 차 수리하고 이러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네. 돈을 다 본인이 부담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결국에는 수수료일 수밖에 없고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부장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제 직고용이 되고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은 분명히 4대 보험, 주 52시간, 퇴직금, 연차 휴가, 휴게 시간 이런 부수적인 혜택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인정해 보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업주 너희들 왜 수수료를 우리한테 떠넘겨?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 좀 택배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노조 설립 필증도 나와서 뭐 노동조합도 만들고 법적으로 노동조합도 만들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2018년에 노조 필증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대리점과 CJ 뭐 직계약하신 분들의 경우에 원청에 단체 협약을 맺자고 교섭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묵묵부답이에요. 아, 네.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묵묵부답이고 심지어 노동청에서 교섭의 의무가 있으니 해라라고 시정 판결을 내려도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그 노동 행정 소송으로 노동청을 소송에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고요. 예. 법과 제도에서 권리로 인정한 일까지 거부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사정 협의회 물론 중요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사람들, 사측과 노측이 사측. 교섭장에 네. 나와서 같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체 협약도 만들고 주 5일 노동, 뭐 수수료는 얼마다 이런 것도 같이 규정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이제 법이 통과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택배는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것이라고 인식하죠. 인식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여유를 갖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온라인상에서 택배 늦게 와도 괜찮아요 해시태그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운동이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